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포르투갈 미국을 갔다 왔는데 우리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행정망이 완전히 지금 막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뭘 제대로 서류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 뭘 팔아도 안 되고 이전 전입 신고도 못하고 이 정도로 지금 행정망이 다운돼 버렸는데 행안부가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행안부 장관 어디 갔어? 외국 나가셨는데요. 뭐하러 나갔어? 디지털 정부 아이고. 임세현 대변인 디지털 정부 홍보하러 나간 장관 그 나라에 행안부가 이제 행정망이 다운됐으니 이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저는 제가 지금 아이고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부 세계 1위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가장 디지털적이고 전산이 잘 돼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4일 동안 행정망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뭐 하셔야 되냐? 오셔서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외국 나갑니까? 가서 뭐 홍보를 뭐 할 건데요? 아니 나간 동안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기는.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옛날에 벽 같은데 소변 금지 써 있습니다. 여기다 뭐 노상방뇨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다 변소하면서 지금 변소라고 써 있는데 소변 금지 거꾸로 하면 지금 변소거든요. 저 그 느낌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외교가 민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생을 안에서 하셔야지. 왜 밖에서 뭐 할 건데요? MOU요? MOU 뭔지 아시죠? 우리 언제 밥 먹을래? 이겁니다.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이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나가서 떠들고 뭐 했다 하면 실질적인 성과가 대통령부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제 무슨 단체로 어디 학원에서 과외 받습니까? 외국 나가기 과외? 그럼 예를 들어서 한미 통합 수합 이런 거라든가 미사일 사거리 뭐 제한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성과가 있어야지 그냥 나갔다 왔어요. 54억 불. 54억 불 뭔데요?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 단 한 번도 우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뭐 장관이든 누구든 얼마 한동훈 장관도 뭐 어디 나갔죠? 무슨 어디 엑스포 뭐 유치하러 가셨나 모르겠는데 그 단체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들 보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 국가 세금이에요. 건전 재정 어디 갔어요? 어디 도대체? 정진환 교수. 정부 전산망 먹통이 된 게 올해 들었으면 3차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카카오 때려잡잖아요. 왜 때려잡습니까? 지난번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발생했다고 백업 시스템 안 갖췄다고 카카오 아주 질타하면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고 그랬던 정부 아닙니까? 민간 기업이라면 또 난리가 났을 판입니다. 자, 정부 발표대로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지금까지 장애가 발생한 직후의 원인조차 파악을 못했어요. 이게 뭔가 지금 국가 정보자원 시스템 관리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지난번 카카오 먹통 사태 뭐라고 했습니까? 백업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근데 우리 행정망 또한 마찬가지 지금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저는 뭐 행안부 장관이 디지털 정부 홍보하겠다고 외국 나갔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와중에 또 공교롭게 사고가 났어요. 자,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자, 이제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아마도 업체라든가 실무자 선에서 또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최악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뭔가 IT와 관련해서 정부의 사이버 보안이든 또는 뭐 서비스 장비들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민간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뭐 질타하고 뭐 시스템을 갖춰라,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하지만 정부 관여 문제만 생기면 그냥 몰수에 일관합니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일관합니다. 실무자 탓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사고는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세계 최고의 뭐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누가 과연 이 말을 믿어주겠으며 누가 실감을 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문제가 지금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디지털 정부 홍보한다고 외국에 나갔는데 장관이 그 나라에서 정부 전산망이 다운이 되고 이상민 장관 판사 출신이죠. 디지털 D자는 알고 있을까요? 뭐 사실 소방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하러 나갔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참 저도 뭐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인수위 때부터 정부의 핵심 역점 과제를 했던 그 국가의 지금 행정 전산망 치고는 조금 부실하게 짜겼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정기남 교수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명쾌하게 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우리 정부의 힘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외주를 또 주지 않습니까? 이른바 하긴 뭐 정치도 아웃소싱 하는데 뭐 이런 뭐 민간 아웃소싱이 흔한 일인데 과연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그 행정이라는 조직이 이것을 관리 감독하거나 이것을 이제 잘 이제 운용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리들,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조치 예방 그런 뭐 차원에 대한 점검들 이런 것들이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장관이 극거 귀국해서 뭐 저 현장 대응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자꾸 이제 반복된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고 우리가 특히나 이제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온라인 시대의 중요성과 이제 디지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앞으로 확대되고 강화될 텐데 이런 식의 정부의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 좀 안 된다고 보고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지금 진두지휘하고 필두에서 한다니까 본인의 전문성은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전문성이 없으면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시행하면 될 일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말로만 재발 방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불안에 정말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저는 이번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버티면요 신상필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런 사이버 보안이나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요 지난번에 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뭐 장차관 최소한 실국장 선에서 책임자의 분명한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어야 되죠. 저는 이상민 장관 무조건 책임지라가 아니라 그럴 때 많이 업체 관리도 엄선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걸 애매한 실무자라든가 업체 책임으로 만들어버리면 저는 다시 또 한 번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이제 법원망도 마비가 됐었고 교육 관련한 망도 마비가 됐었고 이번이 이제 민원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예. 문제인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군사보안과 관련된 망은 안전한가 이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워낙 어이없는 일이 이렇게 세 차례나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현 정부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수십 번 감사하고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은근슬쩍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제대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사해서 오히려 현 정부에서 예산 갖다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주장하는 카르텔이 있는 건 아닌지 꼭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점검이 필요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 내년에도 17% 정도 증액을 했다라고 해요. 서민 예산 쥐어짜고 정부의 몸집만 계속 키우는 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정부 때려잡는데 몰입하지 마시고 현 정부 곳곳에서 구멍이 숭숭 새서 곳곳이 마비되고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A 쓰시는 분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거죠. 21달러 사님 원래 숫자 가지고 참 마술을 잘 부리시는데 이분은 숫자 다루시는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국내에서는 59분 대통령, 해외에서는 67초 대통령. 예, 그러시죠. 또 숫자로 타기님 해외 순방 예산 술값 50%, 쇼핑 30%, 호텔 교통 20%. 예, 자, 참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뭔가 성과를 내 보여야죠. 이러다 보니 지금 신당 만든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이준석 전 대표, 내가 해도 대통령보다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선 도전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신당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당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분은 어쨌든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갑자기 등장하시더니만은 딱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만약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광주 시민 앞에 서게 될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때 광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물어봐 주세요. 누가 잡범이고 누가 뭐 나쁜 놈이고 이거 계속 하실 거면은 저는 그거는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석 씨 대선 행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언젠가 가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하지만은 제가 열심히 하면은 근데 지금 제가 갔을 때 뭐 지금 가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의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분은 3년 뒤에 정치 그만하실 분이에요. 예. 그분을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 가서 한 발언의 일부입니다. 저 내용은 이제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과 경쟁하겠다, 경쟁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깎아내린 건데요. 자, 신당 논의가 이제 아주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가 신당을 맞아들일 때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당이 조금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들 중에 대다수가 다시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과 합칠까라는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과 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는 광주도 이제 완전히 계열이 다른 신당을 한번 맞아들일 때가 됐다. 자, 광주까지 가서 이제 신당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정결환 교수 보시기에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흔드는데 본인은 대구 쪽 출마 얘기하기도 하고 또 광주에도 공을 들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는 신당의 그림 어떤 것 같습니까? 글쎄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떤 신당의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아마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지금 돌면서 북 콘서트를 하고 또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어떤 그 횃불도 쏘면서 열기를 고조시키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마지막 그 신당의 모습은 아마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조가 되면 좀 넓음의 전국 제3지대 신당을 표방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지지율이 또 약간 저조하거나 국민들 열기에 좀 가라앉으면 뭐 제가 볼 때는 과거 보여줬던 뭐 영남권 신당이라든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뭐 영남권 신당에 좀 우선 집중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그 갈래는 타지지 않겠는가. 그 중요한 기준은 아마 신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율이 현재 무당파를 중심으로 한 30%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총선이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 또 양당으로 약간 수렴되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30%의 무당파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급의 존재. 근데 이걸 이준석 대표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확고한 지지 기반.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마 2030의 어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뭔가 지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보여줄 파괴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는 그 신당의 어떤 그 위상이랄까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반윤 어떤 그 이미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제3지대 신당에 대한 뚜렷한 지향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파괴력을 좀 예단하기는 좀 저는 다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몇 군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온라인 연락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온라인에서 관광버스 920대 모아보자 이런 글도 올렸는데 920대 이번에 장제원 의원 관광버스 92대 동원한 것 그거를 지금 패러디한 것 같죠? 920대면 42,000명 92대가 4,200명이었으니까 근데 벌써 35,000명 모였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10만 명 지금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지지자 연락망 구축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들어오기 전입니까? 39,500명? 39,500명?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 기대했던 숫자에 비해서는 초과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전당대회 때도 한번 명부 작성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뭐 다 해보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가면. 최종적으로 10만 예, 예, 명? 예. 목표가 10만 명이군요.
근데 그건 이제 열심히 모아서 이제 연락만 구축하면 그런 거고요. 예, 실제로 그 제가 12월 27일 얘기하긴 했는데요. 예, 그런데 창당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우선 다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하셨으니까 그냥 뜸들이지 말고 예. 그냥 창당 선언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뜸 들이는 거 아닌데요. 원래 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 원래 이렇게 한다고요? 그 안철수 의원 옛날에 국민의당 투 말고 국민의당 원 창당할 때 한 1월 말에 했을걸요? 예. 예. 그래요? 원래 다 그렇게 해요. 아니 창당 시점을 언제 하는 거 말고 네.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거 말이에요. 선언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보통 12월 말쯤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간보고 뜸들이는 게 아니라요. 원래 총선 앞두고 이런 게 있어요. 국민들께서 정치 고관여층 말고 네.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보통 총선 때 예. 총선에 대한 관심을 한 3개월 전쯤에 형성하시는 경우 많고 예. 특정 후보에 대한 관심, 지역구 후보에 대한 거는 한 달 전부터 형성하시는 경우 많아요. 선거 기준으로. 예. 뭐 어차피 창당 시점 12월 초로 잡고 그러니까 있어요. 시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뭐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려. 자,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신당은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날짜도 이제 12월 27일 날 띄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 발언 논리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신당 만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화할 것 같냐? 안 할 거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신당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자꾸 진행자가 확실하게 선언해라 네. 라고 하는데 12월 27일 사실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론전을 하면서 동력을 계속,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우리가 어디 이제 육지에 상륙할 때 계속 몸집을 키우잖아요. 바다에서 에너지를 계속 충전하면서 이제 몸집을 키우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그 이준석 대표가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두 가지 물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한적 요소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대선 주자급이 있느냐? 그런 정당이 성공한다.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지역 기반이 있어야 신당은 정당은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급 간판이 있을 때만 성공했다라고 제3지대 정당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되고 나서야 대선 주자급이 된 거다. 후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나 정치에 관심 적은 사람들에게 정치인 지금 누구 아냐 물어보면 5명 중에 1명은 나를 얘기할 거다. 내가 즉 대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터뷰에서 또 대선 주자라고 본인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기반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 출신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줬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보다 특정한 시기에 가장 정치적 변화를 열망하는 쪽에서 표를 몰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리도 이미 본인은 이제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 계속 이제 숫자 이번에 34,000명을 공개한 것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보내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내 모델은 친박연대 모델이다. 그러니까 친박연대 모델이 어떤 말하자면은 본인의 자생적 정당보다는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정당으로 나타난 유일한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에 어떤 본인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미뤄 짐작해서 봐서는 12월 27일 저 창당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여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에너지 차원에서 태풍의 눈이 키워내는 것처럼 계속 키워내는 과정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